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도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 만큼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두매상월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려오며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겨울에는 눈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인심 좋은 마을이었지만 그만큼 세상 소식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조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지붕에는 박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마당 한켠에는 낡은 절구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어 누가 봐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게 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작은 초가집에는 평생 홀로 떡을 만들어 팔아온 복례 할멈과 그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운 아들 돌석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핏덩이 같은 아이를 얻어 키우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건장한 청년 돌석이었습니다. 할멈은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우물가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오로지 아들 돌석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뿐이어서 그녀의 지극한 정성은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아줄 정도였습니다. 할멈은 기도를 마친 뒤에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불린 쌀을 빻고 시루에 앉혀 떡을 찌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그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와 함께 구수하게 퍼지는 쑥개떡 냄새는 이 상골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자명종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배고픈 속을 달래주는 향기로운 신호였습니다. 돌석이는 비록 떡장수 할멈의 손에서 자랐고 거친 벗을 입고 지내는 처지였지만 그 생김새와 행동거지는 여느 상골 마을의 총각들과는 확연히 다른 데가 있어보는 이들마다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는 희었으며 눈썹은 붓으로 그린 듯 짙고 가지런하여 떡판을 메고 장터에 나갈 때면 지나가는 처자들은 물론이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돌석이는 심성 또한 비단결처럼 고와서 늙은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집안의 굳은 일은 도맡아 했고 무거운 떡 광주리를 지고 험한 고갯길을 넘을 때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효자 중의 효자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에서 돌석이는 장터에 나갈 채비를 서두르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떡 하나하나를 다루는 태도가 지극히 조심스러워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했습니다. 복례 할멈은 부엌에서 갓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인절미를 소쿠리에 담아 나오며 아들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았는데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들의 모습에 흐뭇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할멈은 행주침에 손을 닦으며 아들에게 다가가 돌서가 오늘 장날이라 사람이 많을 터이니 행여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떡을 다 팔지 못해도 좋으니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돌아오너라 라고 당부하며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는데 그 손길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염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미소는 마치 어두운 새벽을 밝히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 아들입니까? 이 튼튼한 다리로 금방 다녀올 테니 어머니는 집에서 편안히 쉬고 계세요. 올 때 어머니 좋아하시는 곶감이라도 몇 개 사올게요. 라고 말하며 씩씩하게 지게를 짊어지는 돌석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공손함이 배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이가 지게를 지고 살인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복례 할멈은 대문 기둥을 잡고 서서 아들의 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이는 매번 장날마다 반복되는 두 모자의 애틋한 이별 의식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읍내 장터로 가는 길은 꼬불꼬불하고 험한 산길이었지만 돌석이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걷던 추억이 서린 익숙하고 정겨운 길이어서 발걸음이 가볍기만 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국화 향기를 맡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기도 했지만 돌석이는 잠시 멈춰 서서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 힘을 내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 만나는 어르신들에게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리고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아주머니가 있으면 선뜻 다가가 짐을 들어주기도 했는데, 이런 돌석이의 착한 심성은 이미 인근 마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복년의 아들은 양반집 도련님보다 더 점잖고 예의가 바르다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드디어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읍내 장터에 도착한 돌석이는 익숙한 자리에 떡판을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은 뒤 손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면서도 듣기 좋은 울림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했습니다. 자, 갓 쪄낸 따끈따끈한 떡이 왔습니다. 쫄깃쫄깃한 인절미도 있고 향긋한 쑥개떡도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은 품위가 서려 있어 장터 사람들은 떡맛도 마시지만 훤칠한 떡장수 총각을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그의 좌판 앞에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개중에는 홍이 찬 딸을 둔 아낙네들이 돌석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며 집안 형편을 묻거나 중매를 서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돌석이는 그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아직 장가는 생각도 못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장터의 열기가 한창 뜨거워질 무렵 돌석이의 떡좌판 앞에는 이미 떡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는데, 그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떡을 싸주며 덤을 얹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손님 중에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들도 덜어 있었는데, 그들은 떡을 사면서도 돌석이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그 녀석 참 떡장수하기에는 인물이 너무 아깝구나. 글을 읽었다면 큰 인물이 되었을 터인데 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돌석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떡이 입에 맞으시면 다음에 또 찾아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돌석이 자신도 가끔은 떡을 팔다가 서당 앞을 지날 때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하염없이 그곳을 바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그저 가슴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가져온 떡이 거의 동이 날 무렵 장터 한 구석에서 국밥을 파는 주모가 돌석이에게 다가와 총각 오늘도 떡이 날게 돋친 듯 팔리는구만. 여기 따뜻한 국물 좀 마시고 해. 라며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는데 돌석이는 고마운 마음에 떡 몇 조각을 주모에게 건네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장터 사람들과 어우러져 지내는 삶이 돌석이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근본에 대한 알 수 없는 목마름이 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내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그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장터의 파장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돌석이는 남은 떡을 떠리로 팔고 빈 광주리와 곶감 몇 개를 챙겨 집으로 향할 채비를 했는데 그의 표정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친 보람과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발걸음이 더욱 가벼웠는데 돌석이는 고갯마루에 앉아 잠시 땀을 식히며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았고 그 중에서도 유독 희미하게 반짝이는 자신의 집 불빛을 찾아내고는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져 옴을 느끼며 돌석이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고 풀벌레 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지는 산길을 걷는 돌석이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복례 할멈은 살인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왔느냐 배고프지 어서 들어가자 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석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떡이 일찍 팔려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곶감 좀 사왔어요 라고 말하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봉지를 꺼내어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멈은 아들의 효심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네가 먹지 늙은이가 무슨 맛을 안다고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는 좁은 부엌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 비록 보리밥에 된장찌개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돌석이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집신을 삶기 시작했고 할멈은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터에서 어떤 선비님이 제 떡을 드시더니 글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정말 글을 배웠으면 어땠을까요? 돌석이가 무심코 던진 말에 할멈의 바느질하던 손이 순간 멈칫하며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글쎄다 사람은 다 제 타고난 분수가 있는 법이니라. 떡장수가 떡 잘 만들면 그게 최고지. 글은 배워서 뭐 하겠느냐. 라고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가슴속에는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는데 이는 언젠가는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골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초가집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돌석이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는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호기심이 자꾸만 피어올라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옆에서 곤히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애써 그 마음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아끼시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나에게는 복례 어머니뿐이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돌석이는 돌아눕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도 서글프게 느껴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편 잠든 줄 알았던 복례 할멈도 실은 깨어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이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버려져 있던 갓난아기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는데 그때 아기를 감싸고 있던 비단 포대기와 품속에 들어있던 옷가락지는 도저히 평범한 집안의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귀한 집 자손일 텐데
난리통에 부모를 잃었거나 무슨 사연이 있어 버려진 것이 틀림없어.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어찌 보낸단 말인가. 할멈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키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연느 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마을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돌석네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돌석이가 떡을 찌기 위해 물을 기들어 우물가에 갔을 때 마을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처럼 가벼운 수다가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저 건너편 마을 으리으리한 기와집 말이야. 그 집 주인이 죽고 나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요란하게 이삿짐이 들어가는 걸 봤어. 근데 인상이 아주 고약하게 생겼던데 우리 마을에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야. 아낙네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돌석이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분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석이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아낙네들의 이야기가 귓가에서 맴돌아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 건너편 마을의 기와집이라면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근처에서 놀며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99칸짜리 대저택으로 불리던 그 집은 주인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흉가가 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는데 그곳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평화롭던 상월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석이는 어머니에게 우물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복리 할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돌석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할멈은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아니다, 아궁이 불이 너무 세서 어지러워서 그랬다. 별일 아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멈이 그토록 놀란 이유는 그 기와집이 바로 이 진사댁이었기 때문인데 그녀가 돌석이를 주워 왔을 때 아기를 싸고 있던 비단 포대기 끝자락에 놓여 있던 문양이 바로 이 진사댁의 가문 문양과 똑같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돌석이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우리 돌석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할멈의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생각들로 뒤엉켜 복잡해졌고 떡을 빚는 손길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그런 어머니의 속사정을 알 리가 없어. 그저 어머니가 연로하여 기력이 떨어진 탓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살뜰히 어머니를 챙겨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새로 이사온 기와집 주인이라는 자가 마을 소유의 산과 밭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소장료를 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이 최 씨라고 했는데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에 심술이 가득한 눈매를 하고 있어 아이들도 그를 보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위세를 떨쳤는데 가난한 농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는 마을의 공동 우물까지 자기네 것이라며 사용료를 받겠다고 설쳐대어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힘없는 백성들이라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석이가 떡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웬 낯선 사내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들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걸어오는 최 씨와 그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길을 비켜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돌석이를 본 최 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이놈은 누구냐? 옷차림은 남루한데 눈빛이 아주 건방지구나. 떡장수 주제에 감히 양반 앞을 가로막다니 라며 다짜고짜 호통을 쳤습니다. 돌석이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꾹 참고 죄송합니다 나으리. 지나가는 길이 좁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과했지만 최 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하인을 시켜 돌석이가 메고 있던 떡 광주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진 빈 광주리와 흙바닥에 나뒹구는 떡 부스러기들을 보며 돌석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힘없는 자의 서름을 삼키며 묵묵히 광주리를 주워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밖에서 있었던 일을 비밀로 했지만 흙투성이가 된 옷과 찢어진 소매를 본 복례 할멈은 대번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돌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걔냐 누가 너를 해코지라도 했느냐. 할멈이 울먹이며 묻자 돌석이는 애써 웃으며 아니에요.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제가 좀 칠칠 맞잖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멈은 아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었지만 이 진사댁에 들어온 최 씨라는 작자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숨죽여 지낼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초가집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와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는데 이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잠자리에서도 낮에 겪은 수모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복례 할멈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단 포대기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작은 상월 마을에 불어닥친 검은 그림자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돌석이와 복례 할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돌석이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밝혀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례 할멈은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상골 마을에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 부대끼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새우산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이 진사댁에 들어온 이후로 마을의 평화는 깨진 독처럼 조각나버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근심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만나는 사람마다 한숨을 내쉬기 바빴습니다. 최 씨는 관아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길을 지나는 통행세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하는 입산세 심지어는 냇가에서 빨래하는 물세까지 받아내려 하니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등골은 휘어질 대로 휘어져 부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면 사랑방에 모여 최 씨의 횡포를 성토했지만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막걸리 한 사발에 울분을 삼키며 신세 타령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돌석인의 형편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 장터로 나가는 길목마다 최 씨가 고용한 왈패들이 지키고 서서 짐 검사를 핑계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떡을 팔아본 돈의 절반 가까이를 그들에게 뺏기면서도 혹시나 반항했다가 어머니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묵묵히 참아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떡매를 더욱 힘차게 내리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땀방울과 함께 떨어지는 눈물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아들의 야윈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했지만
행여나 아들이 욱하는 마음에 큰일을 저지를까봐 돌서가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더라. 우리가 조금만 더 아끼고 살면 된다 라고 다독이며 속으로만 끙끙 앓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 한 구석에서 낡고해진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돌서기의 떡좌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겉모습과는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토박이가 아니라 얼마 전부터 장터를 떠돌며 구걸을 하거나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해주며 연명하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는 과거 이 진사댁의 집사로 일하며 평생을 그 집안에 바쳤던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최근 최 씨가 이 진사댁을 차지했다는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몰래 마을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거지 행색을 하고 다니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매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며칠 전부터 돌서기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떡을 파는 돌서기의 모습에서 죽은 주인 이 진사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곧은 허리, 그리고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하나까지도 이 진사와 너무나 흡사하여 박노인은 처음 돌서기를 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때 난리통에 갓 태어난 도련님은 행방불명되었고 모두가 죽었다고 했는데 어찌 이런 상월마을에 도련님을 닮은 떡장수가 있단 말인가. 박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돌서기가 손님을 대할 때 보여주는 공손하면서도 기품 있는 태도는 천한 신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박노인은 슬그머니 돌서기의 좌판 앞으로 다가가 동전 몇 잎을 내밀며 젊은이 쑥개떡 하나만 주게. 배가 고파서 그러네. 라고 말을 걸었는데 돌서기는 노인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떡을 넉넉히 담아주며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르신,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돈은 됐으니 그냥 드시고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얻어 드세요. 돌서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박노인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아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돌서기의 얼굴은 멀리서 볼 때보다 이 진사와 더욱 닮아 있었고 특히 오른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은 것을 확인하자 박노인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돌서기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혹시 부춘산 아래 사는 복례 할멈의 아들이 아닌가? 박노인이 넌지시 묻자 돌서기는 깜짝 놀라며 예, 맞습니다만 어르신께서 제 어머니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박노인은 황급히 아니네. 그냥 오며 가며 소문을 들었지. 떡맛이 아주 좋구만. 이라며 얼버무리고 자리를 떴지만 그의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요동치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복례라면 옛날 우리 집 부엌 어멈 이름과 같은데 설마 그 복례가 도련님을 데리고 도망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저 청년이 바로 우리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란 말인가? 박노인은 전율을 느끼며 장터 구석진 곳에 숨어서 돌서기가 떡을 파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확신을 얻기 위해 복례 할멈을 직접 만나보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만약 자신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최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반드시 도련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한편 장터의 분위기는 갑자기 험악해졌는데 최 씨의 하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내라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할머니가 파는 나물 바구니를 발로 차서 엎어버리고 돈이 없다고 사정하는 상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돌석이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수인 중 한 명이 옆자리에서 콩을 팔던 꼽추 아저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짓밟으려 하자 돌석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하수인의 팔을 낚아채며 그만하시오 힘없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이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돌석이의 우렁찬 목소리에 장터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하수인들은 감히 자신들에게 대드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 돌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놈은 또 뭐야? 저번에 길 막던 그 떡장수 놈 아니냐? 오늘 아주 매운맛을 보여줘야겠구나. 하수인들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석이에게 다가왔고 험악한 분위기에 주변 상인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돌석이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서야 되겠소.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기세에 눌린 하수인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숨어서 지켜보던 박노인은 돌석이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순찰을 돌던 포졸들이 나타나 소란을 제지하는 바람에 싸움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최 씨의 하수인들은 돌석이에게 밤길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수가 있다 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파장할 무렵 돌석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는데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걸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박노인이 돌석이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고 있었는데 그는 돌석이가 무사히 집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복례 할멈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행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산길이었지만 박노인은 익숙하지 않은 길을 더듬거리며 끈질기게 돌석이의 뒤를 쫓았고 마침내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초가집의 불빛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석이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살인문을 들어섰는데 마당에는 이미 복례 할멈이 나와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어서 들어가요. 돌석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살인문 밖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복례 할멈이 놀라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잠시 후 박노인이 쭈뼛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날이 너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 하여 들렀습니다. 박노인은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정체를 숨기며 말했지만 툇마루에 비친 희미한 호롱불 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본 복례 할멈은 아니 자네는 박서방이라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석이는 어머니의 반응에 깜짝 놀라 어머니 아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으며 박노인을 경계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박노인은 주저앉은 복례 할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복례 누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도련님이시죠. 박노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복례 할멈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의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할 뿐이었지만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았는데 박노인은 복례 할멈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듣고는 통곡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모진 풍파 속에서 도련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다니 누님의 은혜는 백골이 진토되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노인은 돌석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며 도련님, 제가 모셨던 이 진사 어르신의 함자를 따서 도련님의 본명은 이몽룡입니다. 이제야 주인을 뵙습니다. 라고 오열했습니다. 돌석이는 아니 몽룡은 평생을 어머니라고 믿고 살아온 복례 할멈과 낯선 노인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출생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움에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부모님에 대한 사무치는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노인은 정색을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기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최 씨, 그자가 도련님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도련님을 노려보던 하수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놈들은 도련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이 차지한 재산과 지위를 뺏길까봐 무슨 짓이든 할 놈들입니다. 박노인의 말에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고 복례 할멈의 얼굴은 다시 공포로 질려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최 씨 일당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 진사댁 사랑방에서는 최 씨가 술상 앞에 앉아 하수인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떡장수 놈이 감히 내 하인들에게 대들었다고. 게다가 그놈 얼굴이 죽은 이 진사를 닮았다고. 최 씨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그래도 찝찝하던 차에 잘 됐다. 그놈이 진짜 핏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내 앞길에 방해되는 놈은 싹을 잘라버려야 해. 당장 애들을 풀어서 그놈 집을 박살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라. 최 씨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자 어둠 속에서 몽둥이와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 때를 지어 마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쿵쿵거리며 땅을 울렸고 횃불의 붉은 불빛은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어둠을 가르며 돌석 내 초가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석과 박노인 그리고 복례 할멈은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서둘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단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놈들이 들이닥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박노인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돌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저 때문에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는 양반의 피가 흐르는 자로서의 자존심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가장의 책임감이 동시에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돌석이는 몰려오는 최 씨의 무리들에 맞서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혀진 진실은 그를 구원할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운명을 건 대결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최 씨의 하수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사납게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낡은 대문은 맥없이 부서져 나갔고 마당에 놓여있던 장독대들은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져버려 그 안에 담겨있던 간장과 된장이 사방으로 튀어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은 마당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려는 신용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붉은 불길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일렁거릴 때마다
초가집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비틀리며 마치 금방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한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 사람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특히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복례 할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썩 나오지 못할까? 내 오늘 너희 놈들의 뼈를 추려주마. 밖에서 들려오는 우두머리의 고함은 천둥소리처럼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놀란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해 마을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돌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박노인이 황급히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도련님,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이성을 잃은 짐승들입니다. 빈손으로 나가셨다가는 개죽음을 당하실 뿐입니다. 라고 말리며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돌석이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거두지 못한 채 그럼 저들이 우리 집을 다 부수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꼴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저는 숨어서 벌벌 떠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박노인의 주름진 손은 돌석이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복례 할멈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해서 돌석이와 박노인은 잠시 옥신각신하던 것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괴짝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그 괴짝은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달아빠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할멈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을 담고 있는 성역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할멈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열쇠를 꺼내어 괴짝의 자물쇠를 열었는데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방 안에는 오래된 비단 향기와 함께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배어 나왔습니다. 할멈은 괴짝 안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돌석이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돌석아 아니 몽룡 도련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네요. 할멈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보자기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손길을 지켜보았는데 보자기가 풀리자 그 안에는 화려한 수가 놓인 비단 포대기와 옥으로 만든 가락지 쌍, 그리고 낡은 서찰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단 포대기에는 구름과 학이 정교하게 수놓여 있었는데 촛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자태는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집안의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고 옷가락지는 맑고 투명한 초록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홀릴 만큼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아이고 주인마님 이라 외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 것입니까? 돌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옷가락지를 집어들었는데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옥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자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날 밤 눈보라가 치던 당산나무 아래 네가 이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었단다. 이 가락지는 내 품속에 꼭 쥐어져 있었고 말이다. 복례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지난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찾으러 올까봐 장날마다 아이를 업고 장터를 서성였던 일,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이 옷을 꺼내어 기도했던 일,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귀티가 흐르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던 날들을 털어놓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석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슬픔과 자신을 지켜준 양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옷가락지를 꽉 쥐고 복례 할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낳아준 은혜도 크지만 길러준 은혜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제 이름이 몽룡이든 돌석이든 저에게 어머니는 오직 복리의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밖에서는 몽둥이질 소리와 고함이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불을 질러라, 쥐새끼들을 훈제구이로 만들어버리자 라는 악랄한 명령이 떨어지자 지붕 위로 횃불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오고 천장에서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소리가 들려오자 세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도련님, 이 증표들을 잘 챙기십시오. 이것들이 있으면 최 씨 놈도 꼼짝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박 노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하며 돌석이에게 서찰과 가락지를 품에 넣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돌석이는 비단 포대기를 어머니의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드리고 자신의 품속에 옷가락지를 넣은 뒤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산골 마을의 순박한 떡장수 돌석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가문과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와 핍박받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이 진사댁의 적장자 이몽룡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방문을 벌컥 열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갑작스러운 등장에 밖에서 날뛰던 하수인들이 일순간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마당 한가운데 선 돌석이의 모습은 비록 남루한 벗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내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불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느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돌석이의 우렁찬 호통소리는 밤하늘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고 그 기백에 눌린 하수인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떡장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자신들을 노려보는 청년의 모습에서 그들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뭐야, 이 떡장수 놈이 미쳤나. 우두머리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몽둥이를 고쳐쥐고 다가왔지만 돌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몸에는 너희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기왓장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돌석이의 당당한 태도에 하수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우두머리조차 쉽사리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뛰쳐나와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바로 이 진사댁의 진짜 주인이신 이몽룡 도련님이시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관에 고변하여 너희 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라고 소리치자 하수인들의 동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진사댁 도련님, 죽었다던 그 도련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잠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불타는 돌석내 초가집과 무기를 든 낯선 사내들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돌석이네. 집에 불이 났어. 저놈들은 최신의 하인들 아니야. 세상에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마을 사람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돌석이네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최 씨의 하수인들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우두머리는 재수 없는 놈들 두고 보자 라며 부하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고 마당에는 불타는 초가집과 멍하니 서 있는 세 사람 그리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초가집에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아 집의 뼈대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후 매캐한 연기 속에서 마을 촌장이 돌석에게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돌서가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저놈들이 왜 너를 해코지하려 한 개냐? 돌석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품속에서 옷가락지를 꺼내어 촌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달빛과 횃불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지를 본 촌장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닌데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박노인이 나서서 여러분, 이 가락지는 이 마을의 옛 주인인 이 진사댁의 갑오입니다. 그리고 돌석이가 바로 잃어버렸던 진사댁의 아들 몽룡 도련님입니다. 라고 선언하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돌석이가 양반집 아들이라고. 어쩐지 떡장수하기에는 인물이 너무 좋다 했어. 그럼 저 기와집은 원래 돌석이 거란 말이야. 마을 사람들의 놀라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최 씨에게 당했던 서름과 억울함이 폭발하면서 사람들은 돌석이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돌석이를, 아니, 몽룡 도련님을 도와야 해. 그동안 최 씨 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외치자 노인들과 아낙네들도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석이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에 큰 힘을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집을 태우고 어머니를 위협한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의 집을 도적질한 최 씨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진사댁으로 가서 잘잘못을 따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돌석이의 호소에 마을 사람들은 올소 가져가서 최 씨 놈을 몰아내자 라고 화답하며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밤 산골 마을의 좁은 길은 수많은 횃불의 행렬로 대낮처럼 밝혀졌고 그 행렬의 선두에는 돌석이와 박노인 그리고 복례 할멈이 서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단했으며 그의 눈은 멀리 보이는 이 진사댁의 기와 지붕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도 돌석이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거짓된 주인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진사댁에 도착한 일행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노인이 앞으로 나서서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이 집에 사는 가짜 주인은 들어라.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썩 문을 열어라. 정적을 깨는 박노인의 외침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울려 퍼졌고 잠시 후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오고 무거운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횃불을 든 하인들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잠옷바람에 최 씨가 씩씩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밤중에 웬 행패냐? 내 놈들이 제정신이냐? 최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석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최 씨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돌석이는 품에서 옷가락지와 서차를 꺼내어 높이 쳐들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몽룡이다. 이 집의 주인인 이 진사의 아들이자 이곳의 적통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을 밝히러 왔으니 죄인 최 씨는 무릎을 꿇고 죄를 고하라. 돌석이의 외침은 새벽을 깨우는 사자후와 같았고 그 소리에 기와집의 기둥마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지은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녘 붉은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쯤 이 진사댁 마당에서는 운명을 건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더 이상 떡장수가 아닌 위험 있는 양반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진실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명백해졌고 거짓은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최 씨는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물러날까요?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돌석이를 위협할까요? 밝아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이 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돌석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욕심에 눈이 먼자 특유의 뻔뻔함을 드러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듣기 거북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이놈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물건을 들고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느냐. 저 옷가락지는 어디서 훔친 것이 분명하고 저 늙은이는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최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하인들에게 당장 저들을 끌어내라고 윽박질렀지만 이미 돌석의 위험과 마을 사람들의 살기에 압도당한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석은 최 씨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앞마당을 거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딱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오. 내가 훔친 물건이라면 관에 가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이나 그 전에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겠소. 돌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있게 좌중을 압도했고, 그는 어머니 복례 할멈의 허리춤에서 비단 포대기를 풀어내어 사람들 앞에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화려하게 빛나는 비단 위에는 구름과 학이 어우러진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여 있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 끝자락을 가리키며 목이 메인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학의 날개 끝에 붉은 실로 작게 일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진사댁 안주인마님께서 도련님을 잉태하셨을 때 밤을 새워가며 직접 수놓으신 것입니다. 이 집에 있는 병풍이나 가구들의 문양과 비교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노인의 말에 마을 촌장과 몇몇 어르신들이 앞으로 나와 포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대청마루에 놓인 낡은 병풍의 문양과 번갈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정말이구만. 학의 모양이며 구름의 흐름까지 병풍 그림과 똑같아. 이건 이 집안 물건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촌장의 확인 사살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도련님이 맞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렸는데, 그는 그깟 포대기야 어디서 주웠을 수도 있고 병풍 그림이야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확실한 물증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마라. 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비장한 표정으로 최 씨 앞으로 걸어나가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집안의 먼 친척이라고 했으니 이 집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겠군요. 대청마루 밑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해보시오네. 진짜 주인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터. 박노인의 예리한 질문에 최 씨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박노인은 지팡이로 대청마루의 특정 부분을 쿵쿵 두드렸고 놀랍게도 나무 바닥의 일부가 덜컹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이 진사 어르신께서는 난리통에 귀한 족보와 집문서를 이곳에 숨겨두셨소. 오직 직계 가족과 집사였던 저만이 아는 비밀 장소요. 박노인이 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는 먼지 쌓인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고 뚜껑을 열자 낡은 족보와 문서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제 그 누구도 돌석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가 마당에 널려있던 멍석에 걸려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쟤요, 저 늙은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놈들을 당장 쳐내라. 최 씨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하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함을 질렀지만 하인들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돌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내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도련님인 줄 몰랐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읍소하자 나머지 하인들도 줄줄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최 씨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얼굴을 감싸쥐며 부들부들 떨 뿐이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털 빠진 늙은 여우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석은 무릎 꿇은 하인들을 향해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밉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음을 안다. 오늘부로 지난 일은 묻지 않을 테니 다시는 불의에 가담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라. 돌석의 넓은 아량에 하인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도련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돌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부모님의 집을 더럽히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죄가 크다. 당장 관에 넘겨 죄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하나 오늘같이 좋은 날 피를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마시오. 돌석의 추상 같은 호령에 최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챙겨온 보찜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가는 최 씨의 등 뒤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오지 마라, 이 나쁜 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라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최 씨가 멀리 사라지고 나자 이 진사댁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승리의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으며 20년 만에 주인을 되찾은 기와집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소란이 진정되자 돌석은 복례 할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할멈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느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안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돌석의 말에 할멈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도련님. 저는 천한 떡장수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양반집 안방을 차지합니까? 저는 부엌 한 구석이면 족합니다. 라고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할멈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며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도 없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저를 살려주신 진짜 어머니십니다. 제 말이 곧 법이니 따르십시오. 라고 말하며 할멈을 부축해 대청마루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박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고 몇몇 아낙네들은 감동하여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석은 박 노인에게 집안 정리를 부탁했는데 박 노인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활기찬 목소리로 예, 도련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인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의 지시에 따라 하인들은 최 씨가 어질러 놓은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마당의 잡초를 뽑고 깨진 장독대를 치우며 집안 정리를 도왔는데 이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석의 귀환을 축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석은 집안 깊숙한 곳간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최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착취한 곡식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그 곡식들을 바라보다가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곡식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촌장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십시오. 돌석의 파격적인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역시 양반은 다르구만. 이 진사 어르신의 인심을 그대로 닮았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쌀가마니들이 마당으로 옮겨지고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자신들의 몫을 받아갔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근심 없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이 진사댁 마당에서는 즉석잔치가 벌어졌는데 마을 아낙네들은 돌석이 내어준 쌀로 밥을 짓고 떡을 만들었으며 장정들은 돼지를 잡고 술을 날라와 풍성한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부엌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 지나가는 새들조차 쉬어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복례 할멈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마을 아낙네들의 시중을 받으며 생전 처음 호강을 누렸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안절부절 못했으나 며느리 같은 아낙네들의 살가운 대접에 점차 마음을 놓고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대청마루 한 구석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돌석은 도포로 갈아입고 사랑방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었는데 비록 글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오랜 장터 생활로 터득한 세상 이치와 타고난 총명함으로 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은 돌석에 겸손하면서도 뼈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우리 마을은 걱정 없겠네. 훌륭한 지도자가 생겼으니 말이야.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돌석은 어르신들의 칭찬에 수줍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랫가락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려왔고 돌석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밝히고 둥그렇게 모여 강강술래를 하기도 하고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최 씨의 횡포로 어둡고 칙칙했던 마을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만이 가득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돌석은 마루에 나와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곁을 지켜준 어머니 복리 할멈과 충직한 박노인 그리고 믿고 따라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몽룡이가 집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북적거리던 이 진사댁에도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고 박노인도 피곤했는지 사랑방 구석에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와 서성였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어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뜰에 심어진 오래된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이 나무가 20년 전 자신의 가족을 지켜보았을 거라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이름과 집,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떡장수 돌석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 기억과 경험은 이 몽룡으로서 살아갈 날들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돌석은 안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는데 복례 할멈은 고운 비단 이불을 덮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석은 안도감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아닌 하인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게 되겠지만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행복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고 긴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며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희망찬 하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매섭던 겨울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는 노란 민들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려앉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마당 한켠에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들이 맺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으며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논밭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최 씨가 물러가고 돌석 안이 몽룡이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마을의 공기 자체가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뀐 덕분이었습니다. 돌석은 이제 떡장수지게 대신 의관을 정제하고 서책을 가까이 하며 이 진사댁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심성은 여전히 예전에 순박하고 성실한 돌석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방에서 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박노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놀라운 속도로 학문을 익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 물림으로만 지내지 않고 틈날 때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논밭으로 나가 일손을 거들거나 소작농들의 애환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되어 함께 막걸리를 마시는 양반님을 보며 어려워하기보다는 친근한 이웃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안방마님이 된 복례 할멈은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평생을 거친 손으로 일만 하며 살아온 터라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는 것이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부엌으로 나가려다 하인들에게 제지당하기 일쑤였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이라도 쓸라치면 어디선가 몸종아이가 달려와 빗자루를 빼앗아드는 통에 할멈은 아이고 내 팔자야.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 좀이 쑤셔 죽겠네. 라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과 여유가 흐르고 있었고 고운 비단옷을 입고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모습은 영락없는 대감댁 마님의 품위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돌석은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와 훈훈한 봄바람을 맞으며 기지개를 켰는데 문득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향긋한 쑥 냄새에 코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그 냄새는 지난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산을 오르며 쑥을 캐고 밤새워 떡을 찌던 그 시절의 추억을 강렬하게 소환해내어 돌석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옛 생각도 할 겸 쑥개떡이나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소?
돌석의 뜬금없는 제안에 옆에 서 있던 박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지만 이내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원하신다면야 못할 것이 없지요. 안 그래도 복례마님께서 손이 심심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던 참이었습니다. 곧이어 이 진사댁 안채 마당에는 때 아닌 떡잔치 준비가 벌어졌는데 돌석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자 하인들은 당황하면서도 신기한 듯 구경을 하느라 눈이 바빴습니다. 복례 할멈은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떡매를 잡으시겠다고 하며 반색을 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커다란 양풍화 쌀가루를 챙겨 들고 나왔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기차고 날렵해 보였습니다. 돌석과 할멈은 마주보고 앉아 익숙한 솜씨로 쑥을 다듬고 쌀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와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져나갈 만큼 정겨웠습니다. 양반이 된 아들과 안방마님이 된 어머니가 흙바닥에 앉아 떡을 빚는 풍경은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그 어떤 예법보다 아름다운 효심과 사랑의 풍경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진사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손에 봄나물이며 달걀 직접 담근 술 같은 소박한 선물들을 들고 와 마당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더니 우리 도련님 덕에 봄떡을 다 얻어먹네. 마을 아낙네들은 솥뚜껑을 걸고 지지미를 붙이며 잔치 분위기를 도두었고 장정들은 떡매를 이어받아 힘차게 내리치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갓 쪄낸 쑥개떡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둘러앉아 떡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맛은 예전 장터에서 팔던 떡맛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과 행복은 몇 배나 더 깊고 진하게 느껴져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돌석은 떡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높은 벼슬을 하거나 많은 재물을 모았을 때보다 더 큰 보람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촌장 어른에게 떡 한 접시를 공손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비록 옷은 바꿔 입었으나 마음만은 언제나 이 마을의 돌석이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꾸짖어 주시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겠습니다. 돌석의 진심 어린 말에 촌장 어른은 눈시울을 붉히며 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자네는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주신 복덩어리야. 자네가 있어 우리 모두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흡족한 표정으로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손에는 돌석이 싸준 떡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이 다시 조용해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이 진사댁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뒷정리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들어갔고 박노인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방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돌석은 밤공기를 쐬며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밤하늘에는 보석처럼 박힌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기와 지붕을 비추며 고즈넉한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안방으로 건너가 문 밖에서 어머니 주무십니까? 라고 조용히 여쭈었는데 안에서 아직 안 잔다 들어오너라 하는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아랫목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고 은은한 모가차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이불을 펴놓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낮에 흥분이 가라앉아 편안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돌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도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쁩니다. 복리 할멈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들기는 내 평생 오늘처럼 즐거운 날은 처음이었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랫사람들을 살피고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할멈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고 돌석은 그런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어리광 부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장가가고 손자 보는 것도 다 보셔야지요. 저는 아직 어머니의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방 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가죽애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소쩍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시각, 돌석은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문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 너도 곤하게 자거라. 이불 걷어차지 말고. 할멈의 정겨운 잔소리를 뒤로하고 방문을 나서는 돌석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으로 가는 길. 돌석은 잠시 멈춰서서 집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든든하게 서 있는 담벼락 그리고 평온하게 잠든 집안 식구들.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벅찬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방에 들어와 자리에 누운 돌석은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몰려오는 졸음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달그림자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을 물소리는 꿈결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갔습니다. 떡장수 돌석에서 이 진사댁 주인 몽룡으로 파란만장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내일은 또다시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깊고 달콤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돌석이와 복리 할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저 산골 마을에서 오래오래 계속되었답니다. 산과들이 모두 잠든 이 밤 여러분도 돌석이처럼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